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가 정상이 그 지혜를 빌리는 자, 특보, 외교, 안보, 특보를 지내신 문정인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특보 4년 하시는 동안 평생 드신 욕보다 더 많이 자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랬죠. 특히 아주 호된 홍역을 거쳤죠. 네. 무슨 말만 하면 앞뒤 잘라가지고 욕 많이 드셨죠. 특정 언론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제가 조선일보. 화가 나는 건 예. 앞뒤를 잘라서 그러니까 맥락이 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웠죠. 그렇게 공격을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반박하는 걸 제가 한 번 못 뵀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상식이니까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보죠. 2017년 6월에 대통령이 방미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워싱턴을 갔는데 그때 이제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국제안보전략연구소 이제 선임연구원이죠. 아들 부시 행정부 때 이제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했던 조지타운대 교수가 있는데 그 마이클 그린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사드를 만약 배치하는 걸 허용을 하지 않으면 한미동맹 끝날 거다. 네. 저한테 이제 한 특파원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이클 그린이 이렇게 해서 사드 배치 안 하면 한미동맹 끝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 사드라는 게 무기체계 하나인데 무기체계 하나 갖고서 동맹을 끝난다면 그게 동맹이냐. 마치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거 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2018년 5월 1일 날 미국의 제일 유명한 이제 잡지죠. 외교안보 관련 잡지인데 Foreign Affairs라고 하는데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예. 그 글에서 영어로. 영어로 쓴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약에 이제 평화 조약이 체결된다면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어는 안 썼어요. 예. 처음에는 제가 미국이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 편집자가 한국도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빼고 냈는데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특정 언론에서 조선일보. 조선일보에서 그랬죠. 그걸 뭐 일면 탑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문정인 특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교수님으로 바꿨죠. 근데 이제 미국이 재밌는 그렇게 게 정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게 나온 다음 날 제가 헬리 키신저 박사하고 만나서 이제 대담을 했었어요. 그 헬리 키신저 박사하고 만나서 키신저 박사가 그 Foreign Affairs 그 아티클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상 만약 평화협정이 되고 남북한 긴장이 풀어지고 하면은 사실상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는 전혀 문장이 될 게 없거든요.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그거 갖고 이제 나를 편개가 있고요. 그걸 이제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것처럼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꾼 거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2018년도 7월 초에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월간지가 있습니다. 네. 그 구독자가 2천만 명이 넘는 아주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월간지인데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국제정치학자인데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어느 국가든 동맹을 갖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 네. 동맹이 없다는 건 공동의 위협과 적이 없다는 거니까 국제정치 그렇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동맹이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안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러나 동북아의 전략적 불안정을 봤을 때는 주한미군의 최소한 단기 중기적인 주둔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했는데 그 아틀란틱 편집인이 Special Advisor Moon 한미동맹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또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목 장사.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또 한국 또 주요 언론에서 그거 갖고 이제 문 특보가 한미동맹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거의 일면에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에 뽑았죠. 예, 이제 그런 식의 것들. 많이 나가셨죠. 저도 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제목 장사를 하면서 저를 어렵게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하거나 뭐 또 문제 제기 안 한 이유는 간단한 게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을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기 진실이니까 그거 갖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승질 나가지고 해명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뭐 어디 가가지고 발끈하고
답변을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신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너무 많으니까. 네. 아니 교수님 그렇게 그런 일 당하시고 특보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무슨 KTX라도 공짜로 탄다든가. 그 특보라고 하는 게 위촉직이에요. 그러니까 특보는 자문위원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할인권 같은 거, 쿠폰 같은 거. 우선 봉급이 없고요. 사무실은 줍니다. 창성동. 아, 사무실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서를 시간제로 주죠. 제가 이제 그런 사무실과 그 사무실에서 이제 뭐 이런 일정을 잡아준다든가. 뭐 그 일정도 다 제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그게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주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합니까 비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죠. 뭐 외국인 언론인들, 뭐 주한 외교 사전들, 외국인 손님들 또 연락할 것도 연락하고 또 자료 찾을 거 있으면 자료 찾아주고. 그럼 법에 의해서 급여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어디 비행기 타면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마일리지 좀 더 준다든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초청을 많이 받죠. 특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초청을 많이 하는데 그런 때는 이제 예우를 해줘서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주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정부와 관련된 인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너러리움 수고료는 안 주죠. 수고료가 큰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다 프로보노라고 해서 공짜로 서비스해 주는 거니까 국내 강연을 가면 지금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봉사직, 명예직 이런 거군요. 이 봉사 명예직이죠. 우야를 벌어들일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뭔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만 하는 사람. 그렇게 계속 소비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공적 문정인 말고 사적 문정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거의. 자연인 문정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고 제가 찾은 가장 오래된 어릴 적 관련된 일화는 투포환을 하셨다고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를 했고요. 네. 배구 선수, 축구 선수를 했고 중학교 때는 그냥 고등학교 때는 유도하고 배구하고 씨름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투포환이었고. 왜 투포환을 하신 겁니까? 그때 저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오형고등학교 한 데를 나오는데 좀 그때도 덩치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배구 선수를 했거든요. 근데 배구 선수가 낙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해서 너 유도를 좀 하라고 그래요. 근데 유도 선수하고 배구 선수를 같이 많이 해요. 그 유도를 좀 하니까 유도를 하면은 뭐 또 체육대회 이렇게 가고 하면 사람이 모자라니까 유도 선수가 다 씨름 선수를 해요. 그러니까 씨름, 유도, 배구는 같이 보통 가요. 학교 대표로. 시골에서는. 네, 학교 대표로. 근데 이제 세 종목을 기본으로. 기본으로 나가는데 이제 씨름을 하면 이제 힘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체육교사님께서 야, 너 한 번 이거 던져봐. 그래서 그러니까 투포하는 꽤는 많이 나갔어요. 그때 하여가 우연히 나가서 던진 건데 제가 14.2m인가 나와서 제가 대회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이게 흐름이 이런 거군요. 어릴 때부터 배구를 하셨는데 배구는 이제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되니까 유도하고 통한다. 유도를 하면 씨름하고 같지 않냐? 씨름하면 힘이 세니까 투포도 해라. 그때가 아니고 의식의 흐름인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저 한 선수가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돼 있죠. 투포환 같은 경우는 그때 하여간 도에서 고등학교 대회 신기록인가 세웠다 해서 뭐 상도 받고 학생 신기록 보유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들처럼 그냥 합숙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 방과 후에 모여서 이제 도장 가서 연습하고 하는. 그러니까 일로 와봐. 대부분 그래요. 덩치 크고 하면 선생님이 불러서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고등학교 때는 계속 운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다 보니까 몸을 쓰시는 걸 하셨는데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처음 그 지원하신 학과는 이탈리아어과였다고요? 이게 제가 이탈리아. 서울대학교 다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참 못했어요. 근데 그때 외국어 대학이 69년에 수학이 없이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면은 어떤 게 좋을 건가 싶은데 제가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단테의 신곡을 이건 이제 이해는 잘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태리에 대한 어떤 뭐 로망 같은 게 있어서 단테 신곡을 보다가 이탈리아 아까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저 한겨레 신문 사장하다가 지금 뭐 저 시장도 했던 고이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친구도 저처럼 수학을 못했어요. 수험표 받으러 또 외대 갔더니만 그 친구도 또 이태리 옷 걸렸지. 근데 이제 한 6개월 하는데 뭐 매일 이거 저 랩에 가갖고 이거 하는데 뭐 엘라트라 달라타 델라스트라데 이거 쏘나 요거만 막 하는데 아이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적성이 때려쳤죠.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재수해서 다시 연세대 철학과를 들어갔죠. 네. 근데 또 철학과를 들어가셨더라고요 또. 아 제가 국제 정치 하신 게 아니더라고 처음부터. 그죠? 아니 제가 이제 뭐 운동하고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넌 절에서 좀 다녀라. 그래서 난 절에서 고등학교 거의 3년을 다녔어요. 절에서요? 네, 관음사라고 하는데. 아니 그 공부 안 하고 투판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절에서들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그랬죠. 고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절에서 다니는데 그 절에서 있는데 그 고시 보는 선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문학이나 철학에 대한 관심도 많게 되고 저는 이제 인도 철학과나 동양 철학과를 가려고 그랬었죠. 동양 철학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말려갖고 그때 이제 동국대를 가려고 그랬었죠. 근데 동국대 가가지고 불교. 불교하고 그 시절에 문정인이 몇십 년 후에 대통령 외교특보를 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정인이었네요. 그래서 뭐 다른 근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문학은 좀 했어요. 그래서 도에 백일장 같은 데 가서 장원하고는 했었죠. 그러니까 그 상관이 없죠. 더더욱이 상관없죠. 투판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백일장인데.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향원이라고 하는 문학 서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학 소년이셨구나. 그때 이제 문학 소년이었죠. 저 1년 후배가 김석희라고 유명한 번역가이자 시인이죠. 유명한 문학 서클 회원이었고. 문학 소년이셨고 네. 이탈리아가 갔다가 6개월 있다가 나 적성에 안 맞아서 때려치고 이제 철학과로 들어가셨는데. 네. 근데 제가 교수님 영어로 질문과 답하는 거 미국에서 기자회견이나 이거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랄까 토종 한국인이 성인이 돼서 미국 간 다음에 배운 영어하고 좀 다르시던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집이 제주시에 제일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면 서부두에서 사람들이 내리면은 로타리를 거쳐서 우리 집 앞으로 해서 관덕정으로 해서 관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외국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 제주 있었고. 공항에 내려서 사람들이. 아니 공항이 아니 그때는 부두로. 부두. 서부두로. 부두에 외국인들이 내려서 제주 관광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집 앞을 거쳐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말도 걷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피스코 봉사단원이 왔어요. 린 제이 마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오는데. 이름도 다 기억하시나요? 뭐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분이랑 이제 계속 영어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또.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면서. 그 덕을 많이 본 거죠. 집 앞에 지나가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이제 피스코 바운티어들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지금도 관계를 맺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덕을 많이 봤죠. 제주도 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눈에 띄기만 하면 가가지고 말을 걸고.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가셔가지고 국제 정치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왜 철학에서 국제 정치를 바꾸신 겁니까? 군대에 있을 때 영향을 많이 받았죠. 제가 정보사령부에 있다가 병사로 해외 분석. 뭐 저 그때는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 쭉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걸 쭉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 국제정치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죠. 정보사에서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이 취향에 맞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야 됐다고 생각하신 거구나. 또 유학은 또 운이 좋았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투판에서 지금 1977년 8월인데 제임스 카루소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인은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던 분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카터 대통령 와서 막 하고 그럴 텐데. 70년대 아닙니까 그러면? 77년에 그 자기 크나리컷 대학에서 지도교수 했던 분이 지금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인데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에 자문을 해 주는데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지금 여론 수집으로 한국으로 오는데 나보고 통역을 해 주지 않겠느냐고. 언어가 좀 되시니까. 그 통역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쭉 해서 이제 모시고 다녔죠. 그러니까 한 2주일 정도.
그랬더니만 그 양반이 떠나기 전에 이제 식사를 딱 하는데 나보고 미국 와서 자기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했냐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가려면 뭐 유학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느냐고 그랬지만은 GRE는 자기가 대학원 주임 교수니까 그건 면제할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 월드 오더 스타디스 프로그램에서 세계 질서 연구 그에 관한 이제 5년짜리 장학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 교수님 굉장히 잘 보셨네. 그래서 그분 덕에 어떻게 보면 통역 잘해갖고 그분 밑에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제가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한국에 공적 그 임무를 띠고 왔다가 통역해 주던 학생이 똘똘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자네 공부해 볼 생각 없나? 장학금 줄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이야,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야. 근데 그때 무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통역 며칠 한 거를 눈여겨보다가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 교수 밑에서 했죠. 근데 그 교수가 이제 국제정치를. 국제정치를 했죠. 인생은 어떻게 풀릴지 몰라.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미국에 못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자했을 거예요. 기자요? 왜냐하면 내가 연세춘추 편집국장을 했거든요. 오늘 기자. 71년에 연세춘추 편집국장을 했고 뭐 보통 연세춘추에서 일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기자들로 가니까. 그 어느 신문사 그때 모르겠죠. 그때는 어떻게 조선일보 들어가셨던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편집국장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또 국제정치인데 중동 문제를 연구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안 제가 또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라고 하는데 거기 국제담당 사무차장이라고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이슬람 중앙연합회요? 네. 지금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1976년 5월 21일 날 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것도 영어 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뭐 하숙비가 한 2만 원, 2만 5천 원 할 때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 아르바이트죠. 그걸 하면서 이슬람 뭐 서적들도 접하게 되고 이슬람 교리도 알게 되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슬람 신자가 됐죠. 그래서 그 중동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 사실상 미국에서도 교수를 중동 전문가로 교수직을 했죠. 그러니까 이 투표 안에서 다 얘기를 투표 안에서 이슬람까지 와버렸네요. 그 시절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한국의 표준 코스가 아닌. 아마 다른 코스죠. 비판도 많이. 이슬람을 그러니까 70년대 만나신 거네요. 그 76년도죠. 지금도 이슬람 교인이 한국에 몇 안 되는데. 그때도 숫자는 적었죠. 이야. 아무렇게나 막 사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람 사는 게 업보호구, 응보호구도 관련된 건데. 근데 이제 미국 가니까 제가 느낀 게 공동체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가령 미국 가서 이슬람을 계속 하려고 하면은 그 세 가지 형태의 모스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블랙 무슬림, 이제 미국의 이제 아프로 아메리칸이 다니는 이제 모스크 가든지 또 아니면은 인도 파키스탄이나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들은 모스크를 가든지 아니면 아랍 사람들이 오늘 모스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한국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 거기 주일학교 보낼 수밖에 없고 그냥 거기서 한국말 배우고. 그런 편으로는 고정관념이 없으셨네요. 아프리카 사람이나 중동 사람이나 뭐 흑인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저는 거리감 이런 것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인을 봐도 무서운 게 아니라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고.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이슬람을 만나면 그냥 이슬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죠. 투파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제가 살다 보면서 느끼게 각기 다른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인정을 해 주면은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면은 싸울 일이 별로 없고 우리 도움이 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타고나는 건데, 그죠, 교수님. 근데 그게 이제 저의 환경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났지만은 외국 사람들 보면 자꾸 얘기도 하고 피스코 평화봉사단원 앞에 이제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그 제주도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가족 분들이 다 그런 성향이신가요? 교수님만 그러신 거예요? 막내 동생은 저랑 상당히 비슷해요. 하지만 이슬람은 아니죠. 이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마다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교수님 그 경계선이 굉장히 멀리 바깥쪽에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오해를 많이 받죠. 근데 뭐 저 자신은 그런 거 뭐 숨길 이유 하나도 없고. 아니, 숨길 이유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는 태어나기는 이제 불교 신자로서 태어났고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 아버지는 또 항상 또 유교만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기독교 대학교 들어가서 기독교 대학교 들어갔어. 성서 개설에 기독교 절에서 공부하고. 했고 뭐 주변에 있는 분은 거의 다 기독교 신자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포용성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저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봅니다. 교수님 코스는 진짜 흔하지 않은 코스네요. 예.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코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열린 자세로 다른 문화, 문명에 대해서 좀 수용도 하고 공존의 어떤 지혜를 갖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은 진짜 드물죠.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중동 문제를 전공하셨는데 미국에서 세계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이 듀크대였나요? 네, 그때는 뭐 그 겸임 교수였고요. 겸임 교수. 그 이제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예. 뭐 요즘 소위 미국에서 그 US 뉴스 리포트에서 나오는 4년제 대학이 1등 하는 대학인데 아주 좋은 학교죠. 그러니까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중동 정치고 부전공이 국제 정치 경제예요. 예. 근데 그게 제 박사 논문 쓴 거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보니까 중동 정치 전문 교수를 뽑는데 뽑지를 못해요. 저 아랍의 우호적인 사람 하면은 저 유대인 교수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교수를 뽑게 되면은 또 친아랍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게 못 뽑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따고 온 데다가 한국에서 그다음 전공도 이제 정치 경제 쪽으로 하고 제가 또 사우디 쪽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현장에서 그 직장을 오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이 어딘가. 그때 아시아 쪽으로 했으면 전 직장을 못 잡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쪽은 교수들이 그냥 넘쳐서 네. 포지션 오프닝이라고 해서 교수 자리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티오가 나야지 우리 편으로. 티오가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중동이었고 그것도 제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야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전혀 모든 계획된 건 하나도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 이제 길이 저절로 열려진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 운명이 교수님을 찾아낸 거네요. 뭐 저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열린 거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든 안 되더라.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 기생충 넌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꼭 옳은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 신한 계획하에 여기까지 온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데는 네. 우연적인 변수들이 있는데 그 우연적인 변수가 가져오는 기회에 준비가 돼 있을 때는 그 기회를 거머쥘 수는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인생의 구할이 운이고 일할이 실력인데 실력은 이제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능력. 그렇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바로 교수로 임명되는 것도 흔하진 않잖아요. 쉽지 않았죠. 특히 제가 했을 때는 84년인데 예. 그때가 미국이 상당한 불황기였거든요. 예. 그 레건 대통령 와서도 초기에 엄청 불황이었어요. 그게 불황이 되면 미국 대학들이 소위 교수 TO를 내놓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학생으로 와서 그 학위를 땄다고 해가지고 뿌리가 미국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로 이제 잡으니까 임용순 교수님이라고 성균관대 교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75년인가 잡았는데 그게 한국계 학자가 마지막으로 그 교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만에 제일 처음에 잡았고. 미국 전체에서 10년 만에 나온 한국계 교수셨네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용순 교수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그 직장을 잡으니까 내가 75년 마지막이야. 마지막인데 그 당신이 이제 10년 만에 나온 10년 만에 나온 거라고. 전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으신 거 아닙니까? 저 잡았죠. 자리를 잡으셨는데 한국에 왜 돌아오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88년에 제가 켄터키 대학에 종신 계약을 받았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람은 자기 모국어 쓰면서 살아야지. 결정적인 사건 같은 거 있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아니 그래도 종신 종식해도 켄터키 온 미국의 15구석인데 거기서 평생 있는다는 생각하면 아주 종신 교수면 사실 뭐 교수로서는 이제 보장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94년에 들어왔어요.
94년이면 김영삼 때 아닙니까? 그렇죠. 연세대학교에서 또 마침 저에게 기회를 주시길래 예. 그 연세대학 가서 봉직을 하고 그때 많은 걸 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처음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국가안보 관련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국가정보 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다음부터 과거에 또 중앙정보부 뭐 안기부 해서 평도 나쁘고 그러는데 학문적 체계적으로 좀 연구하는 연구회를 만들자고 해서 그 국가정보연구회라는 것도 만들었고 공군력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차 걸프전이 끝나고 공군 중심의 모든 전략 계획들이 세워지고 하는데 한국은 공군력이 약하다고 봤거든요. 이 공군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같은 게 필요하겠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돌아오신 건 그냥 켄터키에서 내가 평생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거 있죠. 네. 제가 뭐 영어 하는데 불편은 없지만은 타국인들 안에요. 자리를 다 잡았는데 40대 중반이 되자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교수님 처음 시작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군 포럼 이런 거. 공군형 포럼. 마치 투포함처럼 갑자기 전혀 뜬금없는 공군 포럼. 켄터키 대학에 있을 때 태평양 전략이라는 책도 뭐 제가 영어로 낸 게 있고 특히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한국의 안보 환경이라든가 한국의 이제 안보 태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논문들도 꽤 내기 시작했죠. 중동 전공하였지만 한국 학자로서 이제 한국 당연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가 중동적 학자라고 해서 한국에 관해서 논문 쓴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좋은 저널에 출판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인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일본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건데 일본에서는 뭐 중동 전문가다. 그럼 평생 중동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옮기면 완전히 그게 영어로 트레스패싱 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요. 미국 같은 그건 안 해요. 그걸 하는데 새로운 영역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다 인정을 해 주니까. 중동 전공 교수가 됐지만 그렇다고 그 교수가 다른 분야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분야를 가서 좋은 저널에 예.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교수님 만약 그걸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충분히 용인이 되죠. 그 인정도 받고. 교수님은 이제 톤의 변화 없이 자기 자랑을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건데 우리 김총수는 이것을 지금 자랑으로 보는 건데 이게 참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를 여기서 낮춰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실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니 근데 팩트는 팩트니까. 아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랑을 할 땐 톤이 낮아지거나 조용히 아니면 높아지거나 하는데 교수님 변화가 없이. 아니 그 뭐 있는 사실 얘기하는 건데 저는 뭐 그런 거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말하는 것처럼 쑥 지나가 버리니까 네. 캐치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톤을 낮추고 이렇게 그냥 겸손스럽게 하면 그게 또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걸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교수님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대통령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수행한 그 유일한 학자시란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왜 문재인 교수님을 픽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국 94년에 와갖고 뭐 그때 이제 뭐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이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영어로 논문을 많이 쓰고 그랬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알았던 분이 임동원 그 선생을 알게 됐는데 저를 김대중 대통령께 소개해 주신 분은 사실상 임동원 이사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임동원 이사장님께서 결국에 6.15 정상회담을 할 때 저하고 이제 이종석 박사 둘을 추천을 했죠. 그 이유는 평양 정상회담 호금은 국제적으로 이게 알리고 홍보할 사람이 필요한데 문정인 교수가 제일 낫다고 추천했고 그럼 국내적으로는 이종석 박사가 제일 낫다라고 추천을 해서 그래서 정상회담 한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식사를 했었죠. 그때부터 사실상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신 거예요? 대통령하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매번 같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유일한 3번 연속으로 간 유일한 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뭐 판문점까지 하면 4번이죠. 그냥 평양에서 3번이죠. 조용히 훅 들어오시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인연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시대 위원장 할 때 그때 그 뭐 민정수석도 했고 시민사회 수석도 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았죠.
3번 다 수행한 유일한 분이고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렇죠. 저한테는 그 엄청난 명예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에겐 영광이고. 20년 전부터 대통령이 3번 모두 직접 픽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살짝 웃으신 게 지금 유일하게 쑥스러우심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정말 선택받은 거죠. 자, 그런 분인데 특보하실 때는 인터뷰 요청해도 인터뷰를 잘 안 해주셨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저하고 인터뷰하면 또 뭐 신문이 날 테니까. 근데 특보도 아니시니까 올해 1월에 이제 특보. 2월에 관뒀죠. 2월에. 정확하게 2월 15일 날. 예. 사람 이름, 날짜 이런 거 완전 포토메모리시네요. 그죠? 또 그렇다고 저보고 아이고 참 그 자랑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 꺼냈으니까. 네. 네. 그 공간적 개념을 가지면 거기다 이제 날짜, 사람 다 넣으니까 기억하기가 쉽죠. 안 쉬워요. 그게. 자, 그 교수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사신 스타일이네요. 뭐 다 한편으로 보면 닥치는 대로 인생인데 네.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기심은 많았지만. 호기심이 많고 고정관념이 없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들이죠. 말씀하신 분들 중에 키신저가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똑똑합니까? 네. 저는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키신저 박사는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969년에 닉슨 대통령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 해갖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모든 구상을 사실상 키신저가 만들었기 때문에 키신저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키신저는 미국의 국익을 인권민주주의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냉혹한 인간. 냉혹한 현실주의자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양반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도 그분 걸 많이 참고를 했어요.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외교 디플로마시라는 책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월드 리스토어드라고 해서 복원된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됐지만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 양반이 국제 정치를 정말 제대로 보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현실주의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게 이번 책을 쓰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학 중에 하나죠. 이번 책 얘기를 잠깐 여쭤보자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는 달라질 거라는 얘기는 무척 많이 했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냐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끄떡일 만한 이론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책을 내셔가지고 잘 됐다. 이 전염병이 세계 역사를 바꾼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놀드 토인비 네. 역사 연구라고 하는 데서 인류의 역사가 변하는 것은 인간 의지에 의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자연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바뀌어진다. 윌리엄 맥릴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 역사과 교수인데 그분이 1976년에 어떤 책을 쓰냐면 Plagues and People, 전염병과 문명이라는 걸로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인간들이 이제 동물을 가축화해서 그런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들이 생기는데 제국의 흑만 같은 것들이 결국에 이 전염병에 의해서 좌우가 되더라. 가령 그 중국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한나라였잖아요. 한나라가 망하는 게 사실상 그때도 이 패스트 비슷한 흑사병 같은 거 생기면서 인구가 2천만 되던 게 거의 600만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도 그 안토니우스 질병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것도 패스트 일종인데 게르만이 쳐들어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전염병이 두 차례 엄습을 하고 그래서 인구도 감축이 되고 경제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게르만 용병 대장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무너졌던 건데 그러나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미 로마가 전염병으로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그 제리 다이몬드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쓴 UCLA 이제 문화인류학자도 가령 아치텍 제국 같은 게 많았을 때 인구 유명한 사례죠. 2천만 명 되는 인구가 거의 100년 이내에 160만 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잉카 제국이
무너지는 것도 다 천연두 때문에 무너진다. 네. 그래서 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국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이 전염병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인간들을 그걸 간과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 주장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제국의 흥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예. 인류 역사의 궤적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14세기 패스트가 왔다. 예. 패스트가 오니까 누가 가장 희생을 많이 당했겠어요. 소작농들이었거든요. 예. 패전트. 그러니까 위생 나쁘고 그다음에 영양 잘못 택하고 오니까 소작농이 희생해야 된다고. 소작농이 없으면 봉건주의가 어떻게 그렇죠.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봉건적 소위 그 생산 그 양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농업 자본주의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없었으면 14세기 농업 자본주의가 생겨나지 못했다라고는 주장을 한다. 가령 1918년 이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창궐돼서 그냥 네. 5천만 명 이상이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스페인 독감이 없을 때라고 하면 지금 하는 소위 공공보건의 개념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영향을 줬다. 그런데 왜 전염병에 관심을 두지 않았느냐. 그럼 르네상스 이후부터 그 인간 예외주의, 휴먼 익잼셔널리즘 또는 그 무슨 주의요? 인간 예외주의. 인간 예외주의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네. 인간은 사실상 그 예외적인 존재라서.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갖고 모든 자연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어로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걸 익잼셔널리즘. 이거 어렵네. 익잼셔널리즘에서 인간 예외주의라고도 얘기하고 그걸 또 anthropocentrism이라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교수님이 좀 제가 아는 척 해야 돼가지고 받아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 예외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한글 하는 말고 영어로. 패러다임이 예. 깊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교수님 나가시기 전에 이거 제가 써먹어야 되거든요. 인간 예외주의를 영어로 뭐라고요? 휴먼 익잼셔널리즘. 예외하다, 제외. 예. 예. 거기에다가 쇼널리즘을 하면은 인간 예외주의가 되는 거예요. 휴먼 익잼셔널리즘. 휴먼 익잼셔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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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 야, 요거 감사합니다.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주셔가지고. 예. 그냥 그 시절에 그 질병 따위가 인간의 문명 혹은 뭐 질서를 재정립한다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사고했기 때문에 오만했네요, 인간이.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이제 오만하기 시작한 거죠. 전염병 따위야 우리가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면 된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큰 게 1990년대 이제 에이즈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스, 조리독감 왔잖아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오지 않았어요. 2016년에 이제 에볼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인간들이 노력을 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이 전염병의 엄습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보건의 영역에서만 생각하지 이걸 인간 안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 안보. 이런 전염병이 인간의 역사를 중요한 고비마다 바꾼 과거가 있는데 그걸 과소평가해 왔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